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제주도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9번을 받은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일정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22대 총선에서 최대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신당 지난 22일에 제주도당 창당 발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거의 돌풍 수준으로 지금 불고 있는데요. 이 정춘생 비서관님께서 비례대표 9번을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제주도 출신이신데 아직 제주에서는 이 정춘생이라는 이름이 뭐랄까 새색시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비서관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정춘생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의 신릉리 출신이고요. 봄에 태어나서 춘생입니다. 봄춘 날생. 한글로 하면 봄날인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봄날이 햇살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자원봉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98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 공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민주당의 당직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21년도부터 2022년 임기 말까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당에서 있을 때는 여성가족 정책전문위원을 오래 했었고요. 여성국장, 그리고 정당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조직국장도 했었고, 공보국장, 원내행정기획실장 등을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정당, 국회,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봄날의 햇살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벌써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두근두근합니다. 네, 기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비서관님께서 1998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공채 출신의 27년 진짜 당직자이셨더라고요. 네. 뭐 친정 같은 곳이다 해도 네, 과언이 맞습니다. 아닌데요. 네네네. 요번에 탈당을 하셨어요. 네. 솔직히 탈당 선택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탈당한 이유와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한테는 명확한 결론으로 나왔었고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이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2019년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당시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죠. 근데 원내행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원내 지도부의 원내 전략 그리고 여야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내세운 우리 후보인데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고 임명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지명되자마자 온갖 언론에서 온갖 의혹들이 쏟아지고 보도되고 보수 야당에서 엄청 공격을 해대고 정말 정신없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여당에서는 그걸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장관으로 지명을 하신 건데 이제 이것을 지켜드리지 못하면 검찰개혁 자체가 수포로 들어가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내행정실장으로서 이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온갖 각종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자료들을 법무부 인사청문회 팀에 좀 달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또 팩트 체크하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팩트 브리핑이라는 거를 각각 제기된 이슈별로 다 만들어서 우리 당내에도 공유하고 뭐 지지자들한테 전파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 그때 당시 수준이 이건 완전 조국을 죽이겠다. 네네네. 거의 뭐 조국을 죽이겠다는 그런 작심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했고 그리고 틈틈이 또 서초동 집회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서초동 집회에 가면
많은 수십만의 그 시민들이 모이는 걸 보고 정말 힘이 났고, 아, 저분들도 다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나왔겠구나, 뭐 이런 위안을 얻으면서 또 당으로 들어와서는 또 이 일을 또 마저 하고 네.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짧은 임기를 네. 끝내고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틀, 검찰개혁을 위한 전체 틀을 만들고 그만두셨는데, 그 후로도 계속 조국 대표님 일가족에 대한 맞습니다. 탈탈 네. 털기식 수사와 뭐 정말 그런 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도륙될 정도로. 그런 4년간의 그런 지옥과 같은 삶에서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단단해서서 굉장히 누가 정말 때려도 네. 절대로 깨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 근육도 키우고 단단해져서 나오신 거예요. 네. 정치를 선언할 때. 그때 마저 못한 검찰 개혁을 함께 또 완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풀어야 될 숙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 심장, 조국 혁신당이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69년생이니까 거의 5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다 보면 심장을 뛰게 하거나 뭐 설레게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저의 심장을 굉장히 뛰게 네. 했어요. 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같이 해야 되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고, 제가 문을 두들겼죠. 같이 네. 하겠다. 조금이라도 더 늙기 전에 네. 내 심장이 뛰는 곳에서, 그리고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떠나서 조국 혁신당으로 왔다고 해서 그간의 삶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 온전히 제가 가져왔고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네.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그 가치와 철학은 고스란히 내 몸에 안고 왔습니다. 근데 네네. 당시 좀 힘들었을 때 네네네. 주변에서 네네. 좀 조국과 손절해야 네네네.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당시 기자들이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원내 행정실장 하다가 중간에 또 공보국장으로 또 일을 했는데, 진보 보수 언론 다 구분 없이 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조국하고 손절해야 된다. 그때 지지도도 엄청 떨어지고 있었고, 그 피로감이 엄청 쌓일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손절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그게 2020년도 네. 민주당 참패다. 네. 지금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난 그때 그랬어요. 아니, 그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게 다 사실로 규명이 됐냐. 네. 그 얘기하시는 그 당신은 그 다 확인이 돼서, 네. 사실로 확인돼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냐. 네. 이게 어떻게 전장에서 정말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 전사를 어떻게 버리고 가냐. 같이 끌어안고 같이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기자들하고 손절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장관님을 보고 저 네. 비서관님이 이제 심장이 뛰는 곳에서 네, 일하겠다. 네, 네. 뭐 이렇게 제가 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뭐 가슴을 뛰는 삶을 살아가고 선택해야 하는 건 이게 네. 나이를 떠나서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우리 수영장은 우리 선수의 네네. 나이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비서관님의 이 심장을 움직인 조국 혁신당에서 다시 한번 네네. 좀 정치인의 꿈을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 일단 출범 뒤에 좀 무도하고 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정권을 바꾸겠다. 네. 라는 이제 의지도 있는 네. 걸로 보이는데요. 뭐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검찰의 개혁에 선봉장에 설 각오로 뭉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봅니다. 네네네. 지금 비서관님께서 지금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시장 갔다 오면 반년된다. 마트 갔다 오면 반년된다 그러거든요. 네. 정말 물가가 살인적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정말 대파가 5, 6천 원이에요. 875원이 아니고요. 사과가 하나에 5천 원 맞습니다. 하고. 저는 요즘 사과 먹기가 겁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애호박이 된장찌개 하려고 애호박 사러 가면 한 개에 4,000원 해요. 네. 그 정도의 물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한 마트에 가더니 875원짜리 대파를 딱 들고, 대파 하나를 들고, 875원 합리적인 네.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정말 나는 그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를 하기 위해서 그 가격표를 붙인 마트도 문제지만, 네. 그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믿고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믿는 그 우매한 대통령. 네. 그래서 이제 이문 대통령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다 끝났다. 그리고
도대체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는 뭐 하고 있는지 물가 관리도 할 의지도 대책도 없다. 네. 이런 거를 그 한 장면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을 이제는 그럼 하거든요. 대파 조작까지 하시나 예, 봅니다. 예, 예.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주가 네. 조작하고 대통령은 대파 조작한다. 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이고요. 예전에 못 살겠다 선거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게 네. 대유행을 했었던 네.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아야 한다 갈아보자 뭐 이렇게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네. 조국 혁신당은 그럼 이제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네. 받들어 만든 창작이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네네. 이번에 국회 입성이 확실한 좀 제주 인사다 이런 네, 평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어찌됐든 계속해서 제주에 대한 홀대로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네, 현 네, 네. 정부가 제주 홀대에 네, 대해서 네, 네. 더욱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제주 홀대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지지율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잘했다기보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심을 받드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네. 검찰개혁 완수 이런 그 구호를 선명하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내 생각도 똑같다. 호응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 민심을 끝까지 받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 보면 이제 아까 당선 안정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하거나 하면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단호하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 홀대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홀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예산, 인사, 네. 뭐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어떻게 또 인정을 하고 하느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제주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등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서관들도 문대리모 후보도 그렇고 뭐 오정식 비서관도 그렇고 강권천 비서관도 그렇고 다 제주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장군 네. 그리고 총경들도 많이 배치됐어요. 경찰청장도 네, 최초로 제주 경찰청장을 네, 맞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임명하는 네. 그게 이제 제주 출신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했지만 보다 더 넓게, 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인재를 고루 쓰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대통령실에 제주 출신이 있다 아니면 비서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하나 예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4.3 피해자, 그 희생자나 유족들이 네.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케어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원래는 그게 국립시설입니다. 네. 법적으로. 국립이라면 예산이 국고로 전에 네. 지원이 되는데 얼마 안 되는 12억이 예산인데 그중에 절반을 또 도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도에 예산도 네. 많지 않은데 네. 그런 부분이 분명한 홀대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민이 선택을 해주세요. 국회를 간다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요. 또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배보상 문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4.3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뭐 폄훼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 그 폄훼했거나 왜곡했던 후보를 또 공천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사선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네. 그런 폄훼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만들 네.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 정부가 네네. 국가폭력으로 이거를 인정을 했더라면 네네네. 트라우마 치유센터 또한 전액 지원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절반 정도는 네네. 거의 뭐 맞습니다. 달래기식 네네. 뭐 그런 정도로 네네. 보이고요. 또 비서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네네. 4.3 특별법의 처벌 조항도 네네, 맞습니다. 담으시겠다 네네.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예, 하고요. 또 이제 질문 좀 이어갈게요. 지난 금요일 조국혁신당이 창당 발기에 네네네. 대해서 조국 대표가
제주도 지역 단위 이슈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이 제주에는 사실 풀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제2공항도 그렇고요. 동부하수 처리장도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제주를 대표하는 이제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네네네. 제 국회에서 제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제2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하게 제가 22대 개원하면 다른 전체적인 정책 공약도 있지만 그 4.3 특별법은 제일 먼저 저의 개인의 1호 법안으로 내서 4.3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그 제2공항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주민들 간에 이제 이견이 첨예하고 갈등이 있는 정책일수록 저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나 아니면 주민투표 정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반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문제일수록 뭐 신속하게 한다기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다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의 틀을 만들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견들이 조금씩 좁혀져 가고 수긍하는 시기, 그러니까 충분한 저는 수기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이제 수기의 틀이나 이제 공론화할 수 있는 틀은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이라도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네네, 끌어왔는데 네네, 사실 8년이면 네네네. 충분히 이렇게 네네. 수비와 아까 네네. 말씀하신 좀 네. 소통의 시간이 있었을 이게 대형 사업인데 이런 초대형 정책 사업일수록 긴 논의야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8년이 결코 저는 긴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환경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 수기와 공론화 네네네. 과정을 네네네. 통한 합의가 선결돼야 된다. 네네네. 뭐 갈등 해결을 위해서. 네네네. 네. 또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요, 장점도 네네. 있는데 단점도 네네.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지역구가 없다 보니 네네네. 정치와 현안의 중심을 잡고 일을 추진할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좀 다른 후보들보다 현안에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깊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비서관님이 생각하시는 비례대표와 장점,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역할이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하면 그 지역계 유권자들이 그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라 하면 전국에 그 유권자들이 그 비례 정당에 투표를 하면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뭐 그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달리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지의 문제이지,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주도의 현안이나 정책이나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힘을 보태고 같이 보태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제주 다른 뭐 공항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아니면 4.3 특별법 문제나 이런 부분도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힘을 보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과 의지라고 말씀하신 만큼 좀 제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주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주의 현안가 뭐 어디까지 개입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좀 깊은 관심을 주실 것인지. 네, 맞아요. 개입이라기보다는 제가 협력하고 도와드리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3 특별법만큼은 가장 먼저 저 개인의 1호 법안으로 내서 전반기에 다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도 그 논의를 해서 할 거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1호 공약 법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4.3 특별법에 대한 개정 추진하시겠다라는 의지는 아주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님 저한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 출신 정수생 이걸 맡아서 해라. 특명이 내려질 거네요. 특명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석을 차지하게 되면 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당론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1%의 정치력으로 인해서 좀 제주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다 보고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3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네. 하지만 비례대표 출신의 이제 정춘생이 있는 거고 네. 신장식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제주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챙기다 보면 제주 지역구를 두는 의원님들 더 자기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네. 협력적인 아주 매력적인 파트너 경쟁 관계 아닌가. 협력하면서 네네, 긍정적으로. 네. 네. 조국 대표님하고 이재명 대표님의 관계에서 보듯이 서로 이제 그 멀리하고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돌풍과 뭐 이런 지지가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지지를 또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님이 선명하게 반윤석열 전선에 대한 구호와 메시지를 분명히 내니까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더 세게 내요. 이게 서로 매력적인 파트너, 경쟁 관계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성환님께서는 3명의 제주 네네네. 지역구 의원님들과 네네.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네네. 협력하면서 네네. 이 제주 현안 문제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네. 풀어나가겠다는 네네. 의지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네네. 도민의 한 사람으로 아주 네. 든든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조국혁신당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음.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일단 제주를 네네.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주 네네네. 4.3 특별법을 네네.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이제 큰 그림에서 네네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나라 최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요. 네. 이 돌봄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가 네, 됩니다. 아이도 그러니까 어린. 대한민국은 이제 돌봄에 늪에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회도 국가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맞습니다.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 이 돌봄이 늪에 빠져 있는데 이게 개별 가정에 맡겨 있죠. 특히 그렇죠. 여성의 네, 몫으로 맞습니다. 부담으로 네. 맡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는 그러니까 출산을 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준다고 출산을 하지 않아요. 네. 인생이 돌봄의 연속이 돌봄 쳇바퀴인데 아이를 네. 낳겠습니까? 내 삶이 안 행복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가 더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네, 안 낳죠.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봄 아무도 문제를 네. 사회적으로 분담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국민 돌봄 무장제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것을 이제 제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회 특위를 제안할 겁니다. 아. 예, 사회적 돌봄 모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국회 특위를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입법과 뭐 예산, 제도 이런 거를 논의 과정을 거쳐서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딱 대안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 네.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전국민 돌봄제를 네. 딱 듣고 나니까요. 네, 어차피 네. 뭐 저희는 육아는 끝났지만 네, 네, 네. 저희 후배들이나 네, 저희 네. 아이들이 예. 다시 엄마가 됐을 때 맞아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 제 가슴까지 예. 벅차고 우리 있습니다. 부모님도 네. 그러니까 애들 키우느라 지금껏 고생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힘든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맞습니다.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네. 돌봐야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맡겨둘 거예요? 같이 분담을 해야 나중에 발생하는 의료비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방에 더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의료보험, 요양보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 예. 반드시 전국민 네네. 돌봄 보장제 국회 특위 만들어 주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네. 협회가 좀 네네.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정춘생의 네네. 프로포즈인데요. 기성아님의 마음을 담은 신화 편지도 좋고요. 아니면 편안하게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제주도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는 심정으로 그 열망으로 우리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각 분야의 민생을 좀 챙기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국 혁신당은 기호가 9번인데요. 작은 정당이지만 비례대표 후보로 제주 출신을 제주 연고가 있는 후보를 2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제가 남원을 신흥리 출신이고요. 4번에 배정받은 신장시 후보는 외가가 애월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주 현안을 협심해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당 저 당 많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우리 괜당
조국 혁신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년간 정당 정치 경험 그리고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민주당론에 좀 휩쓸리지 않고 네. 제주를 위한 제주에 맞는 정책 추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반자로 오래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